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위 특별 군사작전이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데 실패한 후에도 푸틴은 모스크바가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4년 만에 많은 것이 변했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킬러를 갖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투입할 무기는 미국산 무기보다 푸틴을 더 두렵게 하며 모스크바를 석기 시대로 돌릴 힘이 있습니다. 크렘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신 초강력 무기를 투입하면 크렘린 자체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최신 비장의 무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파이어포인트가 또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를 더 다양한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게 해준 플라밍고 미사일 드론 하이브리드의 제작사 파이어포인트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에 파괴를 쏟아부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이어포인트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책으로 왜 중요한 모든 면에서 이스칸데르보다 더 뛰어난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FP9로 불리며 파이어포인트 명령 규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현재 시험 중인 단거리 FP7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형 탄도 미사일에 대해 암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FP9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능력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정보는 파이어포인트에서 직접 얻은 것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이 855km, 즉 약 531마일의 사거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대 800kg, 즉 약 1763파운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FP9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무기보다 목표물을 더 강하게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이어포인트의 플라밍고를 주시해온 분들은 이 미사일이 3배 긴 사거리와 폭발물을 수백 킬로그램 더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FP9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플라밍고는 우크라이나판 순항 미사일입니다. FP9는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분야에 진입하는 대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둘은 매우 다른 종류의 무기입니다. FP9는 플라밍고가 꿈도 못 꿀 속도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곧 배치할 무기를 통해 러시아 내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방공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P9에 대한 다른 정보는 파이어포인트가 폴란드에서 공개한 모형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 전시회에서 파이어포인트는 FP9과 FP7을 설명할 때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FP9, 이 회사가 개발 중인 FP7의 확장형 버전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달랐던 점은 파이어포인트가 두 개의 탄도미사일 모형을 나란히 배치했다는 것이며 이는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모형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FP9은 약 9.5m, 즉 31피트가 조금 넘는 길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직경은 약 1.1m, 즉 3.6피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푸틴이 듣기 싫어할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FP9은 러시아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타격력을 가질 듯합니다. 이스칸다르는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시설 파괴에 사용한 주요 무기입니다. 도로 이동식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스템인 이스칸다르M은 최대 500km, 즉 약 310마일을 이동해 최대 700kg, 약 1540파운드가 조금 넘는 재래식 탄두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P9 이 두 부문 모두 최고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추정이 맞다면 FP9은 이스칸다르보다 단순히 더 큽니다. 더 긴 사거리와 더 큰 탄두 중량을 고려하면 당연합니다. 더 큰 폭발력을 전달하려면 더 큰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850km 사거리는 우크라이나가 곧 배치할 미사일로 모스크바주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당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칸다르 킬러가 곧 등장하며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먼저 FP9, 이 언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에 편입될지가 관건입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자사 탄도미사일 발전 상황을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FP9 2026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에서 공식 채택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식 채택과 함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대량 생산을 사실상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탄도 위협이 모스크바에 가해지기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푸틴을 분노하게 만들 또 다른 비장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언급했던 FP7, 이 그중 하나입니다. FP9의 설계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FP7은 또 다른 탄도 미사일이지만 파이어 포인트의 최신 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짧습니다. 러시아가 S-400 방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하며 확실히 그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진 FP7은 2025년 11월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당시 러시아의 48N6 방공 미사일을 외형 설계의 기반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점은 거기서 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창의성은 구식 러시아 미사일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파이어 포인트에 따르면 FP7의 재료, 내부 구조, 유도 시스템 모두 우크라이나 설계입니다. 이는 FP9가 제공하는 중거리 옵션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P7은 약 200km, 즉 약 124마일 거리에서 지상 타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표적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의 표적을 공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 미사일의 외형은 48N62와 겉모습만 비슷할 뿐입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FP7을 제작할 때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파이어 포인트 FP7의 러시아 방공 미사일 설계를 사용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썼으며 덕분에 FP7과 FP9이 더 빠르게 시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던 듯합니다. FP7은 2월부터 실사격 테스트를 했고 의도대로 작동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FP9 이 여름까지 제식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FP7 역시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력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은 자신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받은 미국 무기들보다 이 두 개의 탄도미사일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스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만 해당 시스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여름 미 국방부가 에이테크스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목표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승인 시스템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금지는 해제된 듯하며 우크라이나가 2025년 하반기 여러 공격에 에이테크스를 사용했습니다. 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전망으로도 에이테크스는 사용에 조건이 붙는 미사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허가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P9이나 FP7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두 신형 탄도미사일 모두 미국산 시스템과 견줄만 합니다. FP7은 블록1 아타컴스와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거리가 165km, 약 102마일입니다. FP7은 실제로 더 멀리 날아가고 FP9은 사거리와 파워 모두 아타컴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게 바로 푸틴이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아타컴스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허락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미국 미사일은 국경 지역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FP9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파이어 포인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FP9 이 크렘린의 두려운 존재여도 파이어 포인트는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명적인 미사일이 더욱 위험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밀리터리 쇼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으셨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파이어 포인트가 또 어떤 비장의 수를 준비해두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4월 6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 보도에서 밝혀졌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파이어 포인트는 새로운 FP9 미사일을 위해 상당히 인상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변형은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과 유사합니다. 변형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는 FP9의 새로운 버전이 개발 중임을 뜻합니다. 데니스 실레만, 즉 FP9의 설계자는 실제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이미 FP9를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사거리를 크게 늘리는 조정입니다. 이미 모스크바 킬러로 보이는 이 무기는 항공기에서 발사될 때의 속도와 고고도와 결합되면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연료 절약은 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상승 과정이 없기 때문에 FP9는 보유한 연료를 사용해 러시아 더 깊숙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개조된 FP9가 우크라이나 전투기에서 발사된다고 가정하면 우크라이나가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러시아 방공망으로부터 안전한 고도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드론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러시아 방공망을 상대로 492회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공 시스템을 제거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방금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파이어포인트가 성공하면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전투에서 러시아와 대등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KH-47M이 킨잘이라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종종 미그-31에 탑재됩니다. FP9의 공중발사 버전이 지대지 버전의 사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탑재 중량이 거의 2배에 달할 것입니다. 사거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공중 플랫폼에서 발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킨잘의 최소 사거리인 1500km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네요.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나라는 국산 무기가 거의 없었고 이런 종류의 무기는 개발 중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군사 지원을 했을 때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제공됐고 우크라이나는 사용 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흑해함대의 상태와 우크라이나가 국경 지역에서 타격한 일부 목표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사거리와 허가 모두에 대한 제한이 결합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결코 자국 국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FP9는 우크라이나 전략가들이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하여 전쟁 양상을 바꿀 전망입니다. 그 전략가들은 이제 러시아에게 이스칸데르 전략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만족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도에는 수도로 대응하는 새 전략을 택한 듯합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군대는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다른 도시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죠. 밀리터리 워치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24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고 우크라이나는 24시간 동안 총 703발의 발사체가 발사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인 4월 24일 매차는 러시아가 또 다른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때도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이 사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수백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격용 드론과 미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해 미사일이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FP9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보복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사용 방식과 다르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푸틴은 공포를 조성하는 데만 집중하며 그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공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죽이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15,578명이 사망하고 43,35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우크라이나는 FP9로 모스크바 지역을 타격하겠지만 주된 목표는 군사 목표물이나 러시아 권력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크렘린궁은 모스크바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FP9의 명백한 표적입니다. 아무리 요새화되어 있다고 해도 이곳은 러시아 정부가 운영되는 곳이며 푸틴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이 꼭 그렇진 않지만 곧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의 또 다른 목표는 모스크바 정유소입니다. 가즈프롬이 운영하는 이 정유소는 모스크바 전역에 차량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 없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여파를 러시아 수도에도 돌려주고 싶다면 정유소 파괴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푸틴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최악을 겪지 않게 보호해왔습니다. 러시아 수도에서 연료가 바닥나면 푸틴은 많은 불만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FP9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의 타격 대상보다는 모스크바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능력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지역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2023년 5월 드론을 처음 러시아 수도에 보내자 BBC는 이를 푸틴의 굴욕이라 했습니다. 2년 후 우크라이나는 그때까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모스크바를 향해 감행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24시간 동안 모스크바 지역 상공에서 드론 9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드론 공격이었고 FP9는 우크라이나의 크렘린 위협 수단을 늘려줍니다. 그 위협을 가하기 위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로 향하는 모든 드론 군집에 러시아가 반응할 것입니다. 마치 그 드론들이 FP9와 함께 있는 것처럼요. 결국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미사일 도착을 숨기기 위해 드론 군집을 활용하는 전술을 사용해왔으니까요. 러시아는 이 전략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보내는 드론 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공격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결정한다면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푸틴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크렘린이 실제로 표적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푸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히 모습을 감출 것입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거처이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신경 중추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푸틴은 크렘린에 자주 머물지 않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초기 몇 주간 푸틴이 크렘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이니에게 했던 일을 자신에게 반복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푸틴은 미국 벙커버스터 위협이 있을 때 크렘린 근처에 머물기 꺼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렘린을 타격할 자체 탄도미사일을 갖게 된 상황에서 푸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푸틴은 아마도 자신의 권력의 중심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푸틴은 원래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2025년 11월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거의 똑같은 사무실을 3개 지어 놓았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있어야 할 만큼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크라이나의 크렘린 킬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고 어쩌면 정말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FP9로 크렘린궁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고 푸틴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수도에서 한 일을 어떻게 해명할까요? 러시아의 주요 권력의 중심지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 그는 어떤 변명을 내놓을까요? FP9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영원히 무너뜨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푸틴이 권력 유지를 위해 의존하는 단 한 가지가 FP9가 러시아 내 주요 목표를 직접 타격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탄상이 산산조각 같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 못할 거라 믿었지만 틀렸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FP9과 FP7, 이 그의 오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사용한 드론 이상의 수단으로 모스크바를 겨냥하지 않길 바랍니다. FP9이 도착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를 깨트릴 의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등장 전에도 우크라이나 국내 무기 제조업체들로 이미 충분히 걱정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드론들은 이미 러시아의 방어망을 우회하고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션이 상륙했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시고 우크라이나 혁신 소식은 더 미리테리 쇼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